자, 한예종 1차 논술, 1차 논술 플러스 그다음에 2차 우리가 항상 공부하고 연습하고 있는 그 스토리 이야기 서사 수업 두 개가 이제 시험으로 들어가죠. 자, 1차 이제 보면 기출문제 1번 문항 문제 가의 L과 나의 형이 처한 상황을 요약한 후. 자, 논술은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서사 쓰는 거하고 좀 다르지. 네. 논술은 명확하게 팩트를 나의 관점에서 서사 창작 같은 어떤 예술적 글쓰기가 아니라 논리적인 글쓰기를 해야 돼. 물론 소설도 우리가 논리적인 글쓰기가 그 안에 들어가지. 소설이 뭐 논리적인 글쓰기가 아닌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서사에는 소설의 서사에는 화자라는 인물이 들어가서 그 화자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사유와 화자가 있는 공간을 사람 관점인 주관적인 관점으로 쓰다 보니 이 사람의 느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반적인 소설의 분위기를 지배해가고 윤서가 요즘에 잘하는 게 도입부에서 벌스 도입부 부분에서 무드 분위기를 잡아서 내가 가고자 하는 주제를 앞으로 이렇게 전개해 나가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느낌으로 가겠다 이런 것들 요즘에 잘 쓰더라고. 근데 이 논술은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건조하게 논설문 쓰듯이 신문 기사 쓰듯이 그렇게 쓰는 건데 중요한 거는 네. 기억의 관점에서 가나를 다와 비교하여 논하고 그에 대해 평가하니까 관점을 여기서는 문제가 누구의 관점? 기억의 관점에서 이렇게 출제자가 제시한 그 맥락에 맞춰서 서사 2차 우리가 서사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은 내 어떤 그 작가관, 나의 관점을 투사했다면 이 논술은 한예종 논술은 뭐 한예종 논술뿐만이 아니고 모든 논술이 다 그래. 출제자가 의도하는 관점대로 잘 쓰는 게 중요하고 따라가는 게 한번 볼게. 네. 가. 아우비스크 수용소에서는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한시도 쉴 수가 없다. 모두 절망적이고 잔인한 정도로 혼자이기 때문이다.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잔인하다는 얘기야. 만약 약사반 누군가가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해 힘든 노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혹은 빵 목조각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면 그는 그것을 숨기려고 했을 것이다. 벌써 가에서 이 지문에서 뭐를 얘기하냐. 아우비스크 수용소에서는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한시도 쉴 수가 없다. 이렇게 깔고 시작하지. 이걸 우리는 여태까지 그랬을 때는 이 한 줄을 갖고 몇 장씩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고 네. 논술은 딱 이렇게 생존을 위한 투쟁을 쉴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논리를 주지시키면서 시작을 하는 거야. 출제자가. 혹은 빵 몇 조각을 얻어낼 수 있는 발명을 발명 그는 그 방법을 숨기려고 왜? 살아야 되니까. 그는 그 방법으로 인해 높은 평가와 존경을 받을 것이고 그것에서 독점적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예종의 문제 스타일을 보면 1차 논술도 그렇고 2차 글쓰기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우리가 두 발을 지상에 밟고 있는 이 상에서의 어떤 이 세상의 이익과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의 추구하는 이익보다 더 높은 가치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화자의 출제자가 항상 학생의 어떤 가치관과 학생의 어떤 생각을 묻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지. L은 자신만의 방침이 있었다. 자, 문제를 다시 볼게. 네. 가의 L과 나의 형이 처한 상황을 요약을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우선 가의 L이 어떤 사람이고 나의 형이 어떤 사람인지 처한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겠지. 기억의 관점에서 나를 다와 비교가 뭐지? 비교. 비교한다는 것은 그 양자 사이 간의 다른 점과 구별점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비교라는 것은 차이를 구분을 하고 그에 네. 대한 평가인데 우선은 그러면 1번 조항이 L과 나의 형이 처한 상황을 우선 요약한 다음에 비교해서 하는 거지. 자, 손과 얼굴은 항상 완벽할 정도로 깨끗했고 두 달에 한 번 있는 속옷 교환을 기다릴 것도 없이 보름에 한 번 직접 속옷을 빨아 입었다. 이게 아우비스크에서는 속옷을 빤다는 게 얼마나 사치스러운 행위인지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는 샤워실에 갈 때 사용하는 너무 나무 신발도 두 켤레를 갖고 있었다. 심지어 줄무늬 옷까지도 희한하게 그의 체형에 딱 맞았고 새 것처럼 깨끗했다. 항상 청결하게. 애는 특권층이 되기 훨씬 전에 이미 완벽하게 특권층의 외모를 준비해 두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아는 엘이 부유해 보이는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믿을 수 없는 강인함을 발휘하며 자신의 배급방을 지불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손에 넣었고 또 그래서 더더욱 궁핍한 기간을 견뎌냈음을 알게 되었다. 엘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이 외부적으로 보이는 그 모습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특권층의 그 모습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밥도 굶으면서 자기한테 배급 나온 빵도 다른 사람한테 그걸 얻기 위해서 지불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 그의 계획은 아주 긴 호흡이 필요했다. 그것은 근시안적인 사고가 지배적이었던 수용소 안에서 계획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놀랍다. 엘은 엄격한 내적 규율을 가진 채 계획을 실행했으며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동료들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전혀 연민을 느끼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이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엘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지 사실은. 네, 맞습니다. 외무적인 성공, 보이는 성공,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고 정말로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정보다는 딱딱 계약과 계약으로 그렇게 가는 관계. 자신의 길에 가로막는 동료들을 처리해야 되고 전혀 연민에 느끼지 않아야 이 외부적으로 보이는 자본주의에서 성공하는 그런 방법을 엘은 택했다. 엘은 존경받고 힘 있는 사람과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 사이의 거리가 짧다는 것. 그리고 어디에서나 특히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수준이 평준화되는 수용소 같은 곳에서 존경받을 만한 외모는 실제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증수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엘은 자신의 내면보다는 외부적인 것들을 자꾸만 쌓아갖고 요즘 이런 어떤 추세에서 어떤 성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어떤 코드에 속하는 거지. 그는 다른 떼거지들과 한대가 되지 않으려고 힘혈을 기울였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난하는 어조로 하지만 설득력 있게 게으른 동료들을 격려하고 과시하듯 열심히 일했다. 그는 배급 중에서 줄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벌이는 일상적인 싸움을 피했다. 먼저 푸는 죽이 가장 묽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는데도 매일 첫 번째로 배급을 받았다. 이런 그의 자제력을 블랙 엘테스터가 주목하게 되었다. 그는 동료들과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에고티즘에 걸맞게 최대한 정중하게 행동했고 그는 완벽했다. 우둔하고 지저분한 동료들 떼거지 속에서 엘이 자신이 진짜 구제되어야 하는 잠재적 특권층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데에는 깔끔한 의복과 여유였지만 단정하게 면도된 얼굴 외에 다른 건 필요 없었다. 그래서 그는 당장에 전문가로 승진했고 코만도의 기술반장으로 임명되었으며 부나 민간관리국에 의해 스트렌 부서 연구실의 분석가로 고용되었다. 그 뒤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다만 죽음을 피해 단호하게 기쁨을 모르는 지배자로서의 냉담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생각한다. 자, 에고티즘은 알지. 자아주의,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것을 행위의 목적으로 하는 태도. 그래서 우리가 L의 어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한번 요약을 해볼까? 윤서가 L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지? 엘은 이제 그 수용소에 갇혀서 좀 절망적인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인데,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생존 방식을 좀 모색해서 그것을 실현시켜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살기 위해서 그 방법을 따라가야 인간적인 거는 배제시키는 방법. 자, 그 다음에 형은 좀 둔감했고 위태위태하도록 솔직했고 결국 좀 모자란 축이었다. 해방 이듬해 38선을 넘어올 때 모두 긴장해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판에 큰 소리로 야하 이기 바로 그 38선이구나 하하 이래 나서 일행 모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일이 있었다. 벌써 딱 읽어보니까 형은 자기 멋대로 네, 자기 눈치가 자신이 없고, 편한 대로 네, 애락으로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 아버지는 그때도 화를 내며 형을 쥐어박았고 형은 엉엉 울었고 어머니도 질끔질끔 울었다. 사변이 일어나자 형제가 다 군인의 몸이 됐다. 1951년 가을. 제각각 놈들의 포도로 잡혀 놈들의 후방으로 인계되어 가다가 둘은 더럭 만났다. 태양 가을날 벼속을 일행 70여 명은 겪고 있었다. 초조한 불안의 고비를 넘어서 이미 이 상태에 젖어 익은 가라앉는 표정들이었다. 행렬엔 막연한 침울함, 살벌함뿐만 아니라 고요함이 흘렀다. 언뜻 봐선
평화스럽게까지 보였다. 형제는 가운데 모퉁이에 가지런히 서서 걸었다. 이 속에서 형은 주위에 대한 새록한 관심과 놀라움과 솔직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었다. 헐렁한 야전 잠바에 털럭털럭한 군화로 해서 그러지 않아도 허술한 몰골이 더욱 허술해 보였다. 야하, 저 밤나무 봐라. 굉장히 크다. 한 500년은 무겁겠다. 이젠 낯이 갱 잘라졌구나이. 야, 저 까마귀 떼를 봐라. 그날 밤도 형은 동생 곁에 누워 간밤처럼 쿨럭쿨럭 훌쩍훌쩍 울었다. 울면서 동생에게 넌 목속이다. 눈물도 없느냐. 집 생각도 안 나느냐. 모두 보고 싶지도 않느냐. 이 꼬락서니가 그렇게도 마땅하니 마땅히 좋겠다. 장하다 이놈아. 이렇게 넋두리고 있었다. 간밤에도 울긴 울었지만 그래도 좀 반가워하는 듯한 표정이 섞여 있었는데 이날 밤은 그렇지 않았다. 시장 놓여온 듯 부리부리 있었다. 동생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하늘 한가운데로 또 기러기가 울며 지나가고 어느 먼 곳에선 이따금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형은 후들짝 놀라며 야 여기도 개가 짖누나이. 기러기가 또 지나가느나 한집 동안 형은 차분하게 알아앉는 눈치더니 다시 또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이 운다는 것은 지금 자기 감정에 항상 휩싸여져 있다는 거지. 네. 이렇게 사흘 때 되던 밤이었다. 밤이 어지간해서 또 형은 동생의 허리를 푹 찌르곤 잠바 포크에서 웬 밥덩이 한 덩이를 꺼내며 벌쭉 웃었다. 초저녁에 한 덩이씩 얻어먹은 그 수수밥덩이였다. 어느새 반은 갈아서 억지없이 씹으며 자 묵어 반은 동생에게 내밀었다. 동생이 좀 의아한 표정에 형은 벌컥 성을 내듯 그러나 여전히 귓속말로 자 빨리 받아. 초저녁에 가만히 보니 몇 땡이 남을 것 같더구만. 그 앞에 지키고 섰다가 죽은 신용을 했어. 이 새끼 있잖니. 어제 낮에 날 보고 지랄하던 새끼. 그 새끼가 한 덩이 던져주구나. 멍뜬 것처럼 허든 슬쩍 넣어줬다. 그 새끼가 그래도 기죽마음이 좀 나디야. 이렇게 또 벌쩍 웃었다. 비로소 동생도 받아먹기 시작했다. 이튿날 저녁이면 형은 더욱 신명이 나서 밥 한 덩이를 전부 동생한테 내밀었다. 자, 너 다 묵어. 동생이 발을 가르던 들면 형은 또 벌컥 선을 내며 난 때때로 아침에도 얻어먹잖니. 아침에 어쩔 수 없이 혼자 먹는 기다. 너 안 줄래? 안 주는 게 아니고. 그날 밤 바깥에 한방눈이 내렸다. 형은 불현듯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짓거렸다. 넌 무슨 일이 생겨도 날 형이라고 굴지 마라운. 여느 때 같지 않게 숙성한 사람다운 억양이었다. 울지도 말고 모른 채만 꼭 동생 불어 큰 소리로 야 눈이 내린다. 형이 짓거릴 소리를 자기가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미 형은 그저 꾹하니 굳은 표정이었다. 동생은 안타까워 또 울었다. 형은 끌어안고 형의 귀에다 입을 대고 형아 정신 차려. 이튿날 한낮이 기울여 어느 영 기슭에 달아들자 형은 동생의 허벅다리를 쿡 찌르고 걷던 자리에 탈썩 주저앉고 말았다. 형의 걸음걸이를 주위에 보아오던 한 사람이 뒤에서 따발총을 휘둘러 쏘았다. 형은 앉은 채 옴쑥 앞으로 꼬꾸라졌다. 그 사람은 총을 어깨에 둘러매면서 며칠을 더 살겠다고 뻐득대길 이호철의 나상이야. 옛날에 내가 읽었는데 자 지금 이 나 텍스트에서 형의 어떤 존재, 형의 어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니? 형이라는 사람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가와 마찬가지로 좀 죽음을 당장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근데 가와는 달리 좀 이성보다 감성이 좀 팽배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죽었어. 총을 맞. 인간적인 것 같아. 이제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이런 어떤 그 첨예한 어떤 이런 경쟁의 사회에서 내 자신을 다 노출시켰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총 맞아 죽었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와 나의 상황을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요약을 했고 기억의 관점에서 가와 나를 다와 비교해서 논하고 그게 끝나는 그에 대해 평하는 거야. 자 이제 우리가 다 텍스트를 한번 읽어볼게. 자, 윤서가 다 텍스트 한번 읽어보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피로와 영양 실조로 인해 마치 자폐증과도 같이 모든 의지와 의식을 상실한 수감자를 무젤맨너라고 불렀다. 그들은 강제 노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땅 위에 쭈그리고 앉아 있거나 유령처럼 서서 배회했다. 그들은 오직 먹을 것에만 반응했다. 한 생존자는 무질매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좀비 같네. 그러니까 네. 먹을 것에만 반응했다. 뭐 좀비로 사람의 그 피만 그 사람의 거기만 그 쫓아다니니까 계속 볼게. 1944년 아우슈비츠에 오래 수용돼 있던 유대인 포로는 15만 명이 조금 안 되었는데 그중 수백 명만이 생존했다. 가스실 혹은 극도의 필요로 인한 죽음에서
그들을 구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의 삶은 짧지만 그들의 수는 끝이 없다. 무젤 매너 익사한 자들은 수용소의 중추를 이룬다. 그들은 끊임없이 교체되면서도 늘 똑같이 침묵한 채 행진하고 힘들게 노동하는 익명의 군중 비인간들이다. 너무나도 배가 고픈 나머지 실제로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그들에게서 생명의 신성한 불꽃은 이미 빛을 잃었다. 나는 그들을 살아있다고 부르기가 망설여진다. 죽음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 앞에서 그들의 죽음을 죽음이라 부르기조차 망설여진다. 얼굴 없는 그들의 존재가 내 기억 속을 채우고 있다. 우리 시대의 모든 악을 하나의 이미지로 형상화할 수 있다면 나는 내게 친근한 이 이미지를 고를 것이다.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구부정하게 구부린 뼈만 앙상이 남은 한 남자의 이미지. 그의 얼굴과 눈에서는 생각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무젤매너는 수감자들에게 두려운 존재였다. 자신이 언제 그렇게 될지 몰랐기 때문이다. 수용소의 모든 이가 무젤매너의 추한 얼굴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다. 그래서 자신의 병과 탈진을 감추고 무젤매너의 상태를 감추는 것이 수인들의 가장 절박한 관심사였다. 수용사의 생존자들은 무젤매너를 걸어다니는 시체들이라고 정의한다. 살아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우며 죽은 것과 산 것을 구별하기 어려운 단계. 인간을 자아에 대한 인식과 통제, 감각적 감수성과 도덕적을 지닌 존재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그들은 최소한의 감각마저 결핍된 생물기계, 인간의 흔적을 잃어버린 자아이다. 여기서 관점을 하나 줬는데 인간을 자아에 대한 인식과 통제, 감각적 감수성과 도덕성을 지닌 존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기억의 이제 관점, 포인트 오브 뷰가 중요한 것. 그래서 가와 나를 다와 비교해서 논하고 가에서의 상황, 나에서의 추구하는 그 상황이 달랐고 결과도 달랐어. 다와 비교해서 논하고 그에 대해 평가하죠. 자, 우리가 항상 공부했던 게 뭐였지? 우리가 뭐 무슨 한예종을 가야지 이렇게 공부하고 글 썼던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만나서 소설을 쓰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항상 선생님하고 같이 어떤 것들을 같이 공부해 나갔지 그동안? 처음에 이제 질문하고 던지기와 그다음에 주제를 선정하는 것을 좀 배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네, 뭔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고 소설적 글쓰기로 화자를 통해서 그 궁금증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고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지. 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 내가 이제 그 성경도 같이 읽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텍스트도 공부하고 하면서 중요한 게 결국은 중요했던 게 뭐였지? 소설을 쓰는 이유가 뭐였지? 소설에 담고자 했던 것이 뭐였지?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사랑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글을 말씀을 통해서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독교 소설을 쓸 수 있지만 내가 이제 보편적으로 가리키는 가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줬던 달란트는 무엇이냐? 너는 달란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달란트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내 선물이고 축복인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살아가고 있느냐를 물어봤고 항상 우리 글의 주제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인간을 자아에 대한 인식과 통제, 감각적 감수성과 도덕성을 지닌 존재라고 정했다면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면을 쓰고 나를 숨기고 억지로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그 자본주의 사회에 껴서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달란트를 충분히 인정하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행복하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그런 얘기지. 자, 네, 이제 맞습니다. 한번 볼게. 그래서 한예종 결국 인간을 다루는 게 문학이고 인간에 대한 고민과 사유가 문학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주제가 다 하나로 통하는 거죠. 문학적 감수성과 예술적 창의성에 주안점을 둔대. 핵심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력. 이 주제가 바로 인간을 대하에 대한 인식과 통제, 감각적 감수성과 도덕성을 지닌 존재라고 정의한다. 이 관점에 대해서 화자는 우리 작가 지망생들은 어떤 이해력을 갖고 있는가, 깊이 있는 통찰력이 있는가를 보겠다는 거고 비교 분석 및 가치평가 능력을 기반으로 한 논리적 사고력을 보겠다는 거고 윤리적 태도에 대한 설명력을 보겠다는 거. 자, 이제 우리 윤서가 쓴 걸 한번 읽어볼게. 자, 윤서 한번 읽어보자. 가에서 카에서의 엘은 생존이 우선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아우슈비츠라는 반인륜적 학살과 유대인 경시가 만연한 곳에선 당장 1분 후의 상황조차 짐작하기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가혹한 환경 속에서 자신 고유의 생존 방법을 발견하고 실천한다. 그 결과 다른 수용자들과 다르게 연구실의 분석가라 고용됨으로써 죽음의 위기로부터 탈출하게 이른다. 음, 나이사의 형은 가이사와 마찬가지로 당장 코앞의 생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동생을 걱정하는 여백이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포로 기간이 길어지며 여백은 동생의 생존으로 비화하고 여백이 소실되자 상대 국민에게 총살당하기에 이른다. 음, 의 화자는 가장 높은 자아를 가진 인물이다. 자아 실현에 담기는 계획 실천 성취인데 엘은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해낸다. 나의 화자도 자아 실현의 단계에 있다. 하지만 이 방향이 자신이 아닌 타자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엘과 확연한 차이점이 생긴다. 나의 형은 자신의 자아를 소모하여 동생을 생존으로 전환한다. 다의 인물은 위와 사뭇 다르다. 그는 자아 실현의 단계를 거쳤기보단 확률과 운에 의해 선별된 100명의 수용자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이 셋은 공통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했다. L과 형은 주체성이 있지만 다의 그는 분명 아니다. 하지만 L과 형을 동일선상에 두어도 아니 된다. L은 영민한 기지로 살아남았지만 다른 수용자들을 한갓 자신의 생존 수단으로서 사용했다는 점에서 윤리적 가치는 떨어진다. 형의 경우 자신을 희생하며 동생을 구하지만 이 희생의 정도가 과연 과한 면이 없잖아 있다. 타자의 윤리를 지켰으나 자신에 대한 윤리를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의 화자는 주체성의 부재가 분명하지만 당시의 현장을 선연히 목도한 기록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는 현재의 선택을 통해 자아 실현을 성취할 수 있고 윤리적 가능성의 경계에 서 있는 인물이다. 어, 우리가 논술은 처음 풀어보지만 네, 꽤 어렵지 않지? 제가 그 맨날 이제 영화 그 평론 글을 좀 자주 쓰다 보니까 그냥 그런 마음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잘 썼는데 네, 이제 선생님은 항상 그 잘 쓴 그 부분에도 항상 핀셋으로 짚고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더 너한테 도움을 줘야 되니까 자, 네, 다 잘 썼어. 우리가 공부한 어떤 그 과정과 의식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다만 다해화자는 주체성의 부재가 분명하지만 당시의 현장을 선형이 목도한 기록물 같은 그렇지 그냥 건조하게 쭉 그렇게 본 그 하나의 기록물 여기서는 어떤 윤리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거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거지. 그는 네, 현재에 이거 이제 궁금해 한번 물어볼게. 선택을 통해 자아 실현을 성취할 수도 있고 윤리적 가능성의 경계에 서 있다고 이렇게 이제 이건 굉장히 한 발 더 나가서 여기 네. 보면은 그에 대해 평가하시오. 가와 나를 다와 비교하여 논하고 논했어. 그에 대해 평가하다는 것은 꼭 다의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전반적인 걸 갖고 평가를 하라는 얘기인데 네. 그 마지막 끝났을 때 다에 대한 텍스트를 갖고 끝을 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다의 어떤 저기 인물은 여기까지는 굉장히 맞지. 기본적으로 그 목도한 다큐멘터리 같은 기록물 같은 존재다. 근데 그는 현재 선택을 통해 자아 실현을 성취할 수 있고 윤리적 가능성의 경계에 서 있다.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야? 그 가라는 인물이 그 아우슈비츠의 당시 상황을 해서 생존은 몇 안 되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우슈비츠의 문제가 그 상황에서 단순히 단절된 게 아니라 뭐 그 유고슬라비아 내전에서 자행됐던 학살처럼 그것이 현대에서도 들어서도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봤던 그런 잔혹한 그런 행위들이 현재에서도 이것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어 그러한 것 그런 그래 당시에 그런 것들을 좀 고발하고 대책을 마련하기에 있어서 충분한 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렇게 다의 미래는 네,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해결책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아. 그냥 있는 그대로 묘사를 쭉 해내고 있지. 예, 그래서 그는 다의 화자는 현재의 선택을 통해 자아 실현을 성취할 수도 있고 윤리적 가능성의 경계에 서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아직까지. 네, 이것은 조금 억측이야. 예, 이제 이게 이제 감각적으로 쓰는 서사와
예. 논리적으로 그런 슬에서는 이게 다른 점인데 지금 예. 이 가짜 다 텍스트의 화자는 계속 무젤 매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무젤 매너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단어를 통해서 다 설명하고 있거든. 예. 근데 살아있다는 말하기 어려우면 죽은 것도 산 것을 구별하는 어려운 단계. 인간을 자아에 대한 인식과 통제, 감각적 감수성과 도덕성을 지닌 존재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이거는 사전적인 정의지. 이 사람이 그렇게 정의하는 게 아니야. 여기는 다 우리가 사전적인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 아주 거기에는 나의 어떤 그 가치관과 이런 걸 넣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어떤 글쓰기를 통해서 사전적 의미를 다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최소한 감각마저 결핍된 생물기계 인간의 흔적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거는 하나의 사실을 알리는 그런 사실적인 글쓰기지. 물론 네. 나도 글쓰기인데 나는 소설을 통해서 주인공을 통한 화자를 통한 작가의 관점이 들어가 있고 가는 이게 프레모 레베 이것이 인간인가라고 하는 소설은 뭐 아니지만 네. 여기서도 보면은 그 어떤 L에 대한 것을 내가 관찰하면서 나의 그래도 약간의 뭐가 있어? 그 어떤 그 감정이라든가 나의 생각들이 덧붙여졌지만 네. 다는 완전히 다큐멘터리 같은 글이기 때문에 있는 아, 그대로 그냥 네. 카메라로 찍은 거야. 그러면 다의 화자가 주체성의 주제는 분명하지만 당시에 선이 목독한 기록물이고 따라서 그는 현재와 선택을 통해 자아실현을 성취할 수 있고 윤리적 가능성의 경계에 서 있는 인물인지는 모르지만 네. 이렇게 선택을 통해 자아실현을 성취할 수도 있고 윤리적 가능성의 경계에 서 있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될까? 이걸 너가 썼어야지. 이걸 따라서 인물이다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다의 화자가 변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너가 최종적으로 이것에 대한 너의 생각과 너의 어떤 목소리지. 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다의 화자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변해야 될까? 그리고 꼭 다의 화자에 포커스를 안 둬도 되는데 지금 윤서는 다의 화자에 포커스를 둬서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다를 통해서 하려고 그러거든. 좋아. 네. 다른 감정이 없는 무미건조한 글이야. 생명이 없고 감정이 없는 이 무미건조한 글이 너가 원하는 그런 앞으로 뭔가가 더 될 수도 있고 윤리적인 가능성의 경계에 서 있는 인물이 앞으로 현재 선택을 통해 자아실현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 사람한테? 평가 요소는 문학적 감수성과 예술적 창의성, 핵심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력, 비교 분석 및 가치관의 능력을 기반한 논리적 사고력, 윤리적 태양 설명력. 요 네 개가 이제 다 요 안에 좀 들어가서 요거를 더 빛나게 만들어야 마지막에 방점을 잘 찍을 수가 있어. 지금 잘 썼는데 마지막에서 뭔가 좀 아쉽어. 이 마지막을 어떻게 우리가 잘 끝맺으면 하면 될까? 그 그런 학살이나 뭐 수용소 같은 것들이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그리고 이제 화자에게 그 자신이 봤던 그 대상들에 대한 그 동경 어리 시선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의 텍스트는 글을 글로서 받아들인 사람이 쓸 수 있는 텍스트야. 네. 성경을 그냥 단순히 문학적인 뭐 성경의 텍스트로서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성경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를 통과를 하질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율법자로서만 남게 되는 거야. 그 마찬가지로 다의 화자도 얼굴 없는 그들의 존재가 내 기억 속을 가득 채우고 있다. 우리 시대 모든 악을 하나의 이미지로 형상할 수 있다면 나는 내게 친근한 이미지를 볼 것이다. 하나의 그냥 모든 것을 다 텍스트, 실제의 삶을 글적인 텍스트로만 다가서서 그 실제 삶의 어떤 그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냥 글로서만 옮긴 거야. 마치 우리가 성경의 글을 그 성경의 그 텍스트를 읽을 때 그 속에 진짜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미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글을 통해서 내가 행동으로 이 삶을 통해서 힘들지만 옮겨나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일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성경을 하나의 텍스트로 율법주의자처럼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성경이 해라, 하지 마라 이것만 지키면서 남에 대한 타인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이 사는 것. 그것을 바로 성경을 텍스트만 내 마음속에 찍어서 내 삶도 텍스트만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내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너의 그 네. 창의적인 관점은 여기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다해화자가 너가 좀 바라는 대로 아마 윤서가 이렇게 바랬나 봐. 경계선상에 있다. 네. 현재의 선택을 통해 자아실현도 성취할 수 있고 또 윤리의 가능성이 경계에 서 있다. 이렇게 되려면 이 사람은 삶을 텍스트로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 텍스트를 통해서 삶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이 사람은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 진짜 자기가 그 삶이 어떤 삶이 됐던 단순히 윤리적 가능성의 경계에 서 있는 삶을 살든 아니면 텍스트를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성취하던 이 사람의 삶은 텍스트적인 삶이 아니라 진짜 삶에 우리 이 삶에 두 발을 짚고 하나하나 그 문제와 직면하면서 또 그 문제와 직면할 때 내가 고통당하고 아프면 싸우면서 그 갈등을 내가 푸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진정한 삶을 텍스트적인 삶이 아니라 진정한 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낸다면 굉장히 좋은 글쓰기가 될 거고 지금 내가 이제 논술 글쓰기를 처음 보는데 좀 안심이 되네. 기본 틀은 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 마지막 조금 결론이 좀 부족했을 뿐인데 잘 썼어. 역시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되는구나. 자, 여기서 잠깐 꽂고 2분 있다가 또 2번 문제 또 있지. 우리가 네. 2번 문항. 문제 가와 나를 중심으로 인간과 인공지능의 창작 방식을 비교하고 달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그림 창작이 지닌 창의성과 그 한계를 논하는 문제를 같이 풀어볼 테니까 2분 있다 바로 들어와. 네, 알겠습니다.